방금 전에 발제 때 IMF에 대해서 정치권과 관료들 그리고 그거를 대응하는 시민운동 진영에 있어서 합의된 대응 어떤 답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요 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런 합의된 답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어제도 뭐 하여튼 새벽 4시까지 여러 책을 뒤지면서 했는데 잘 정리는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IMF의 원인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실제로는 지금은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좀 2등 국가처럼 생각하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외환위기 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지금은 중국 같은 대접을 받고 있었던 시절이었잖아요. 미국을 대체하는 제 넘버 2의 경제 대국은 일본이 될 것이다라고 대접을 받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상을 해보면. 그런데 그때 일본이 AMF인가요? 그 아시아 통화기금을 제안하면서 그걸로 우리가 일본이 돈을 대줄 테니까 한국은 외환위기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나서지 마 일본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깨갱하고 이제 그렇게 돈을 안 준 거 아닙니까? 외환위기는 그래서 외부적인 원인으로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단기외채 문제가 있었지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재혁 교수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이 책에 그 6장인가에 보면 97년, 98년 대한민국 외환 위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미국 복합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벌었는지를 계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IMF 때 그냥 외환 위기 때문에 단순히 외환 차익을 벌은 사람, 그 IMF로 한국 경제가 도산을 하게 되니까 매물이 많이 나왔죠.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자유화되니까 사갔죠. 그래서 선릉역에 가면 무슨 큰 빌딩 이런 게 무슨 뭐 론스타 이런 사람들이 건물을 사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 건물 매각 차익 이런 거를 합하면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은 1200조 원 정도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1200조 원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 거냐. 우리나라가 그만큼 손해를 본 거잖아요. 1200조 원이라고 하는 국부가 글로 이제 쓸려 나간 거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대한민국만 추산한 게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 위기로 인한 이득이 합산액인 것 같아요. 1200조라고 하는 돈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98년, 2000년이잖아요. 2000년에 대중운동을 하고 있었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예, 이라든지 2004년에 현역이셨잖아요, 그죠? 예, 2004년 의장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이런 누구 이야기를 정재욱 교수님께서 2004년 그 H라고 하는 단체의 의장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책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도대체 반미 단체들은 뭐 하고 있었냐 이 녀석들아. 이걸 반대하지 못하고 반미 단체가 그런 식으로 데모를 빡세게 해주면 우리나라가 좀 더 IMF랑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았겠니? 라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금모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87년에 형식적 민주화가 되고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이루어졌던 형식적 민주화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그 담론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제 문제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보 진영의 실력은 어떠했었던 거냐, 이 얘기를 좀 같이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정재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IMF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 오늘까지 한 거잖아요. 그거 말고 4, 5, 6장에 가면 그 영향으로 한국 사회가 그전보다 불평등한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목격하는 K를 생각한다, 불평등의 세대, 세습 중산층의 사회, 이런 책들을 보면 한국 사회는 이제 예전과는 달리 명백하게 첫 직장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갈 수 있는 약 취업 인구 대비 그 20% 정도 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된다, 이런 사회로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IMF는 표현으로는 자유주의라는 추상적인 얘기로 됐지만 그런
그 소득이 양극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저지하고 뭐 이 중에는 자본주의 자체가 혁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포괄해서 그것을 개혁 진보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양극화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민주당 혹은 정의당의 가장 메인 담론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같이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몇 명이요? 대한민국은 나라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몇 명인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 2대 8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대기업 정규직 284만 명, 공공부문 154만 명 합치면은 한 500만 명 좀 못 되는 건가요? 예. 요 정도 인구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리고 2008년 경제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정지혁 교수님 보여주신 표 중에서 201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자본에 투자하는 돈이 좀 줄어드는 경향성이 보이는 거죠. 아까 그 표에 보면 그 표가 맞는 건가요? 그 투자율. 예. 예, 자본 투자가 201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그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의 투자는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해외에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네, 그 네. 좀 덧붙이자면 마이크 좀. 네. 네. 그리고 저자가 강조하는 이른바 그 국부 유출의 현상은 14년 정도를 기점으로 사실 역전이 돼서요. 뭐 요즘 사실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우리말로 공부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 국제 투자 포지션이 지금은 사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의 일종의 국부 유출이 상당했다라는 부분. 그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가 어쨌든 해외에서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거는 외환보유고를 포함해서 이만큼 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실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대단한다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민 교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현상은 사실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근데 뭐 그 과정도 네, 뭐 일단 네, 그 정도. 네. 아, 예. 참고로 제가 예. 김용대인데요.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회사의 정책을 기반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부 유출이라고 하기 좀 약간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저희 회사나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냐면 전 세계 이제 자동차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회사가 이제 한 800만 대 정도 팔을 팔면은 국내에서 사실은 한 뭐 200만 대 정도 판매를 하고 나머지가 해외에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판매하는 게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반이 넘죠.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은 최근에 중국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판매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어떤 거냐면 그 도요타가 어떻게 해서 일본에 미국에서 성공을 했냐라는 전략을 보면은 우리는 미국 기업이에요라는 이미지, 그다음에 미국에 공헌을 하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서 할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으면 제품이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중국에서 현대자동차가 위기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돈을 뽑아오기가 너무 어렵게 중국에서 중국 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까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면은 현대자동차는 얄미운 회사인 거죠. 돈만 뽑아가고 또 중국 인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못된 놈들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외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 회사가 아니라고 하기는 애매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운영되지 않는 이런 좀 약간 그 애매한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이 겹쳐 있다고 보시고 그걸 좀 염두에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를 왜 하느냐라는 관점은 그런 관점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 심지어 이제 보면 광주에 사는 사람들하고 광주에서 일하시는 분과 서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임금을 사실은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되고 있고 한 80% 수준으로 관리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관리가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수준이 미국에 가면 훨씬 더 심각해지거든요. 미국은 사실은 뉴욕 같은 데 살려면 10만 불 이상, 그러니까 10만 불로는 살기가 힘들고 최소 뭐 100만 불 단위의 수입이 있어야만 생활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 근방에다가 저희는 연구소 같은 걸 지을 수 없고 디트로이트 근처에 연구소를 짓고 공장 자체를 조지아 같은 곳 있잖아요. 남부. 애틀란타 우리가 듣기만 해도 굉장히 흑인들이 많은 그러니까 저희는 가면은 아프리카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아프리카다. 여기는 그 속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메프리카라는 얘기를 저희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이 미국이지 아프리카라 이거죠. 그리고 임금 수준도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요. 거기를 가면 그렇게 줘도 그 사람들이 감지덕지하고 일을 하거든요. 흑인 폭동도 일어나지 않고. 근데 그런 식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세계 경제 제가 경제학자 아니지만은 회사 일을 하면서 그동안 겪은 바를 봤을 때 IMF가 원했던 게 니네 힘든 게 뭐냐면 이런 거 아니었니? 근데 니네 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는 니네가 가질 숙제고 우리 숙제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숙제 막 던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나 이렇게 보면 양극화를 하게끔 정책이 된 시도를 한 분이 하필이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고 그거를 사실은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얘기를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다. 왜냐하면 이런 보수적인 정책을 한국에서 실시를 하려면 보수가 집권을 했을 때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오케이 기회가 왔어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여기서 보수적인 어떤 것들을 하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서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가지고 미리 올 걸 알고 미리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걸 만일에 다 거부했다가는 사실은 저 힘센 미국을 우리가 이길 방법이 애초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저희가 할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일으킨 사실 똑같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리버리하게 러시아가 놀아난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그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을 향해서 욕을 하지 않고 러시아를 향해서 욕을 하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나라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만약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다시 새로운 국난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예. 막 나가는 걸 보면 왠지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당선인에 대한 실천 투쟁 과제는 잠시 후에 도출해드리고 어디서 얘기가 샜냐면은 2010년을 기점으로 자본 투자가 감소한 게 사실이냐 이 질문을 이제 정재익 교수님한테 드렸더니 현대자동차에서 외부 투자를 하지 않으면 현지화 전략에 성공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또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왜 했냐면은 IMF 이후에 그런 이제 추세가 고착화된 다음에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2010년이 넘어가면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더 어려워져서 아까 얘기했었던 500만 개의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와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가
더 줄어들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더 줄어들었다. 그래서 경쟁이 더 격화됐고,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가지고 갈 수 있었던 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똑같은 시기에 여성들의 약진이 있었잖아요. 시험 봐가지고 올라오는 그 자리를 더 많이 이제 여성들에게, 그 전에는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여성들에게 뺏기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겁니다. K를 생각한다, 조기동, 이철승 이런 책에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맞냐 이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 그런 분석들이 맞는지도 사실 검증해가 저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계신 김에 한번 이제 여쭤봤어요. 그래서 아까 답을 들었는데 잘 이해는 안 가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이제 조금 이따 좀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386들은 이걸 저지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원래 그렇게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들 아니냐, 80년대까지. 그런데 DJ 정부 이후 첫 번째 총선이 2000년에 있었잖아요. 2000년 총선이 386들이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했던 그 선거거든요. 그 이후에 20년 동안 이제는 주류적인 민주당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20대들은 386의 자녀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그런 스펙을 정리해주는 사람은 그 부모들이잖아요. 그 부모들을, 그래서 내가 경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치팅을 하고 있는데 그 치팅을 하고 있는 사람의 부모가 386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지금 20대들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담론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20대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게 22년 대선의 하나의 쟁점으로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뭐라고 할까요? 피상적인 무슨 남녀 갈등 문제 이런 거를 그런 맥락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첫 번째 원인이 됐었던 외환위기 때 그럼 뭐가 문제였는데 그때 그러면 정치권의 민주당이나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으로부터 다시 돌아가 보자. 이런 질문을 조금 던져보려고 했던 겁니다. 요 표에 2페이지서부터 보시면요. 그러면 아까 표도 보셨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성장률은 저하됐지만 계속 성장을 했죠. 망하지 않았어요. 필리핀처럼 되지 않고 성장을 해가지고 G10이 됐습니다. 그래서 빈곤층, 예전에 사회운동이 목표로 삼았던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 구원해야 되는 민중들의 모습과 현재 우리의 지지층으로 포섭해야 되는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은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절대적인 빈곤층이 다수파이고 그 사람들이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 되어 있다는 어떤 통념 혹은 관성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표를 이제 좀 보여드렸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현재 인구의 3% 수준인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러면 현재 1인 가구 그 표에 의하면 170만 원에 50% 이하니까 이제 80만 원 정도 이하, 이 정도로 생활하시는 분들 숫자가 이제 3% 이하라고 하는 건데 민주당이 어떤 담론적으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을지로위원회잖아요. 한국 사회의 갑과 을 중에서 을 편을 들겠다. 그 을이 비정규직, 소상공인, 그리고 하청업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상이. 그런데 그들이 과연 다수인가? 라고 하는 쟁점에서 그 전략은 맞느냐? 이런 질문을 같이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사 논리의 실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조국 사태 이런 걸 거치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자기 희생을 근거로 논리와 이런 걸 떠나가지고 명분을 확보했었던 운동진영 혹은 사회운동 진영이 이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자산이 있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016년 촛불이라고 하는 게 민주화운동 담론이 주류화되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40대 이상에서는 그랬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밑에 있는 20, 30대가 촛불을 들고 나왔던 이유는 40대 이상과는 달리 그런 어떻게 보면 정유라가 왜 치팅으로 대학을 들어가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그 촛불에 나왔을 수 있다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두 세력이 연대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게 촛불 아니었냐. 그리고 그 연대가 균열이 가고 금이 간 게 이번 2021년 보궐선거와 그 2022년 대선 아니었냐.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그 민주당의 과제가 뭐냐, 혹은 정의당의 과제가 뭐냐. 외환위기는 대한민국에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얘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얘기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담론에서 얘기하는 20대 80으로 사회로의 분화가 사실이라면 민주당과 정의당조차도 사실은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속에만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검열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0 속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가치관과 정책을 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는 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쟁점이 또 들어있습니다. 가치관이 상당히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맨 마지막 장에 외환위기 이후 공고화된 두 사회로의 분화를 막기 위한 공교육 제도 같은 투자, 두 번째는 외환위기로 드러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민족주의, 세 번째는 20대 80의 경제 현실에서 어느 진영에 이로움을 주는지 여부로 공격받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저희의 주류 담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도로 좀 토론을 위한 화두를 좀 드리면서 일단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